2011년 6월 3일, 부산 해운대.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 한 여성의 행방이 끊겼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 이사 윤서영 씨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MBA 출신의 대기업 컨설팅 경력을 거친 그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임원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는 지역 방송국의 저녁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였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서울 본사에 보고자료를 메일로 제출해야 했고 오후에는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10시 12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CCTV에 윤서영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중형 세단의 운전석에 올라탔고 10시 14분에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CCTV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윤서영은 아무에게도 행선지나 일정 변경에 대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그녀는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사 미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윤서영 씨의 휴대전화는 10시 38분에 광안대교 인근 기지국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긴 뒤 전원이 차단됐습니다. 20시 무렵 저녁 뉴스를 마친 남편 박준호 씨는 퇴근 후 귀가했습니다. 집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에도 연락했지만 아내가 오후 미팅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21시 30분 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해변에서 약 300m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이 윤서영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는 주차선에서 비스듬히 벗어난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가방과 지갑은 조수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동키는 꽂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 기록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수석 발밑 매트 아래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윤서영 씨가 평소 업무 메모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낡고 얇은 그 수첩이 그녀가 남긴 가장 개인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윤서영 씨의 실종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방송국 앵커의 아내이자 금융계 임원의 갑작스러운 실종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윤서영 씨의 삶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서울 출신으로 명문대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귀국 후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했고 32살에 부산의 금융 컨설팅 회사로 이직해 이사직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해 지역방송국 기자였던 박준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일관됐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는 서영 이사님은 빈틈없는 분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이미지 아래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균열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서영 씨가 실종되기 약 2주 전 회사 인사팀에 사직서 양식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회사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납치나 범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양식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계획된 이탈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좀 지쳐 보이긴 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분리된 점은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은 문제 생길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그녀의 실종은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서는 실종 신고 접수 직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수사의 초점은 범죄 피해 가능성에 맞춰졌습니다. 수사팀은 가장 먼저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윤서영 씨의 휴대전화는 10시 38분에 광안대교 인근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이후 신호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당일 통화 기록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발신은 전날 밤 22시 47분 친정어머니와의 통화였습니다.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 카드 사용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윤서영 씨가 수개월 전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ATM에서 소액을 여러 차례 인출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각각의 금액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합산하면 상당한 액수가 됐습니다. 외부 범죄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윤서영 씨의 자택을 확인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안에서 회사 로고가 찍힌 갈색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성되지 않은 사직서 양식과 개인 메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8일, 또 여성임원 대표래. 5월 24일, 방송국 행사, 앵커 부인 자리. 메모는 그 이후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뭔가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정리하려는 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도 병행했습니다. 회사 동료, 거래처 관계자, 이웃 주민들. 그러나 윤서영 씨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도나 채무 관계를 암시하는 정황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점차 방향을 잃어갔습니다. 범죄 피해라고 보기엔 단서가 없었고 자발적 이탈이라고 확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전담 인력은 축소됐고 사건 기록은 장기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윤서영 씨의 실종은 그렇게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갔습니다. 차량 조수석 발밑에서 발견된 수첩은 A6 크기의 얇은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낡아 있었고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윤서영 씨가 오랫동안 들고 다니며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전화번호도 일정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들이 띄엄띄엄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없이, 순서도 없이, 그저 메모처럼 혹은 혼잣말처럼 남겨진 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결국 직함만 남음.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아내로서 해야 할 말, 며느리로서 해야 할 행동. 수사팀은 처음에 이 수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개인적인 일기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형사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회의실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더 힘주어 쓴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퇴근이다. 형사들은 이 문장의 의미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자해함시인지 도피 의사인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 사이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군산 11시 30분 현금. 군산행 시외버스 시간으로 추정됐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메모지가 최근에 끼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 군산이었을까요? 윤서영 씨의 이력에서 군산과의 접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업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지명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군산 일대를 탐문했지만 윤서영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CCTV는 보관 기한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단서는 끊겼습니다.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퇴근이다. 이 문장은 수사 기록에 남았지만 그 의미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전라북도 군산.
구시가지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인쇄소에서 한 여성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활자를 정리하고 조판 작업을 했습니다. 퇴근은 18시 무렵이었습니다. 일용직 성격의 일이었고 그녀는 현금으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김하은이라 불렀습니다. 인쇄소 사장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일은 정확하게 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녀는 인쇄소에서 약 700m 떨어진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25만 원. 10월의 어느 날 서울에서 출판 편집자가 인쇄소를 방문했습니다. 신간 서적의 시험 인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작업장을 둘러보다가 벽에 붙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실종자 전단이었습니다. 사장이 예전에 받아 붙여둔 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전단에는 2011년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서영. 당시 38살. 편집자는 작업대 앞에 앉아있는 여성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단을 보았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 윤곽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장에게 확인하려다 조용히 인쇄소를 나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신원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형사 2명이 인쇄소를 방문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그녀는 2011년 부산에서 실종된 윤서영 씨로 확인됐습니다. 6년 만의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윤서영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의 질문에 그녀는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납치당한 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스스로 떠났습니다.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리면 떠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형사는 조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6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윤서영 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실종 당일 그녀는 해변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소지품 대부분을 차에 남기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11시 30분 군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왜 군산이었습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어서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2달은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조금씩 마련해둔 현금으로 생활했습니다. 3달째부터 항구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고 1년쯤 지났을 때 인쇄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가족이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엔 뉴스도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인쇄소 벽에 붙은 전단을 봤습니다. 떼지 않았어요. 매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이대로 살아야 하나.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윤서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늘 여성 임원으로 불렸습니다. 방송국 행사에서는 앵커 부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며느리로, 친정에 가면 딸로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그냥 윤서영으로 불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겁니까? 인쇄소에서는 아무도 제 직함을 묻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결혼 여부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만 하면 됐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형사는 조서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형사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남긴 것들, 가족의 고통, 6년간의 공백, 그것들의 무게는 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서영 씨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은 남편 박준호 씨에게 즉시 전해졌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군산까지 차로 달려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저녁 2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조사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6년 만에 아내를 마주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영 씨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아져 있었고 얼굴은 검게 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먼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러나 곧 그의 얼굴에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이야. 6년 동안 당신 찾았어. 방송에서 호소하고 전단 돌리고 그러면서 원망도 했어. 윤서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떠난 거야?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나를 찾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찾았지. 실종되기 전에. 박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어. 근데 집에서도 난 직함 뒤에 가려져 있었어. 아내라는 직함, 며느리라는 직함. 당신이 내 생각을 물어본 적 있어? 박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 침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할 수 있었잖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어. 여러 번. 윤서영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당신은 기억 못할 거야. 바빴으니까. 나도 더 이상 말 안 했어. 안 들리는 말 반복하는 건 지치니까. 그날 밤 박준호 씨는 군산의 작은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서영 씨와 박준호 씨의 이혼은 법원 조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과정은 수개월에 걸쳐 마무리됐습니다. 윤서영 씨는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조정이 끝난 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윤서영 씨는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혼 후 윤서영 씨는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산에 남았습니다. 인쇄소 일은 계속했습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는 생활. 다만 이제는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윤서영. 인쇄소 사장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김하은 씨가 윤서영 씨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근데 일하는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묵묵히 활자 정리하고 조판하고. 언론은 한동안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성공한 여성의 자발적 실종, 역할에서 도망친 사람. 기사 제목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저 인쇄소에서 활자를 다루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활자에는 직함이 없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지 않은 상태로 윤서영 씨는 그런 활자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사라졌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라져야 했던 것은 그녀를 대신에 살아가던 역할들이었습니다. 여성 임원, 앵커 부인, 며느리, 딸. 그 모든 호칭들 사이에서 윤서영이라는 이름은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낯선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는 곳에서.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퇴근이다. 수첩에 남겨진 그 문장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녀는 삶에서 퇴근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할에서 퇴근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